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한일 양국이 새로운 60년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국빈 방중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성과부터 짚어주실까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변국 외교 토대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미 외교를 숨가쁘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방문하면서 이제 이 한미 간의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역대 보지 못한 아주 최상의 결과를 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국빈 방문을 했고 불과 2달여 만에 우리가 답방으로 이제 국빈 방문을 했단 말이죠. 남은 하나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였는데 사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이 관계가 아주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이제 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새로 들어선 극우 성향의 이 다카이치 총리와도 아주 좋은 케미를 맞춰가면서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 대미, 대중, 대일 외교의 기틀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정말 극우에 가까운 보수였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는데요. 오히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의 극진한 예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오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 앞까지 와서 이른바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예우를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좀 놀란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소위 이제 일본 말로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심을 담은 환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그런 의전을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실무 방문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호텔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네. 총리가 직접 호텔까지 와서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폴더 인사라고 흔히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의 정서가 원래 그렇게 굉장히 예의 바른 인사 이런 거는 잘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상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폴더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 중간중간에 보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우리 태극기를 보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안 했던 제스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아주 극진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한일 관계를 제대로 한번 정상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다카이시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다카이시 총리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외교적인 고립입니다. 뭐 일본 하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과 가깝다라는 것이 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미국이 일본의 그 어떤 것도 다 감싸주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카이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대만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것에 이제 맞서서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히토리우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카이시 총리가 그렇게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심드렁하다라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용을 내세우고 누구나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이 국가는 다카이시 총리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상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양 정상이 함께 드럼 연주하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한 드럼 애호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한국산 드럼을 선물을 했다고요? 예,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드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런 활동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감성 외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제 셀카도 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셀카도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방송에서 그런 해석들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살짝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와서 샤오미 폰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이지만 이게 보안 괜찮냐 이런 농담을 던졌는데 네. 살짝 상대방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주 재밌게 재치 있게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혹시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러면서 이제 유쾌하게 웃고 넘어갔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지 그 샤오미 폰으로 가져가서 셀카를 찍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해석들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이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이 극우적이고 우리 한국과는 안 좋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감성적으로 풀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좋아하는 이 드럼을 선물을 했고요. 또 이 드럼 스틱이 또 우리 나전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을 하니까 또 일본 쪽에서는 그러면 양국 정상이 같이 한번 합주를 해보자 이런 제의를 했고 그래서 예. 아마 이 정상회교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명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또 방문지도 화제입니다. 보통 이 수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일반적인 수도가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이었습니다.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요? 그럼요. 이 나라현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 백제로부터 넘어간 문물이 일본 고대 문화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로 이제 백제에서 넘어갔고 신라나 고구려에서도 일부 문물이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일본에서는 백제를 아주 특별한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역사의 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이제 나라현이 바로 그런 한일 간의 역사 교류의 어떤 모태와도 같은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침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나라현 출신이고 또 현재 지역구도 나라현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를 굉장히 배려한 그런 일정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을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고요.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처음 만났는데 에이펙 장소도 경주 아닙니까? 물론 네. 이제 딱 정확하게 고향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과 경주는 바로 지근거리고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제 고향과 고향을 오간 이런 한일 정상 간의 어떤 교류가 됐고요. 특별히 아마 이번에 이 나라연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아마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나이 비슷한 연배에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어책에서 옛날에 다 배웠죠. 예, 일본의 호류지의 금당벽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우리 이 고구려의 담징이 그렸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마 이건 뭐 금전적인 가치로는 환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이 담징이 그린 이 금당벽화를 모셔놓은 이 수장고는 완전히 통제를 하고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걸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던 이런 장소인데 아마 저도 이 오랜만에 금당벽화를 딱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공부했던 생각을 한번 상기를 해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で、私の総理就任後、奈良に外国の首脳をお招きするのは大統領が初めてで、ございます。そして昨年10月の私の訪韓から間を置かず、こうしてシャトル外交を実施できた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大統領との間では今後もシャトル外交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두 정상의 공통된 화두는 60년이었습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으로 나아가자. 이제 새로운 셔틀 외교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60년 사실은 이제 작년이 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 행사를 굉장히 크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뭐 이시바 총리랑도 만나긴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뭐 내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60주년을 제대로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1년에 뭔가 61년을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그래서 좋은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지나간 60년이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한다라는 게 우리 이제 동양적인 정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딱 떨어지는 해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60년이라고 해서 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과거사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라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조세이 탄광 문제를 첫 의제로 언급을 했다는데 과거사 문제, 첫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세이 탄광은 1942년 2월 3일에 일본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인 이제 조세이 탄광의 갱도가 붕괴되면서 여기에 강제 동원됐던 우리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서 183명이 여기 이제 수장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인도적으로 봐서 유해 발굴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여태 그런 조치를 일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일부 유해가 발굴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183명 전체에 대한 이 유해 수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하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뭐 그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뭐 35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세희 탄광이 아니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문제들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소재를 발굴했다고 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금관을 선물한다든지 뭐 시진핑 주석에게도 뭐 바둑판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성 외교를 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도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제대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위안부 문제나 징용국 문제를 바로 들어가기는 아마 다카이치 총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한일 양국이 서로 간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없는 문제 여기부터 이제 출발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만큼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라는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인 협력 논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일 갈등 중이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본 쪽에서는 이 공급망 협력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첨단 산업 시대, 첨단 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뭐 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은 뭐 과거 수십 년 동안 첨단 산업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 히토류가 만약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런 데서 아마 크게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 히토류 문제로 이제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CPTPP 가입 문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얽혀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공동 발표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논의가 될까요? 예, CPTP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이 자유무역 협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갔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FTA도 그렇고 여러 가지 FTA를 우리나라가 많이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따라잡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 회심의 카드로 반격의 카드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CPTPP입니다. 그래서 일거의 일본을 자유무역 그 국가로 만든 그러니까 양자 간의 FTA를 초월해서 여러 국가들과 다자간 이런 협정을 통해서 한 번에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이 CPTPP인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FTA를 양자 간에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도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이 이 양자 간의 어떤 그 자유무역을 퇴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CPTPP가 훨씬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그전에도 비친 바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로 나오면서 이게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다시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도 당연히 호응을 하겠죠. 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이 수산물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이제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후쿠시마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제 수산물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동 발표에는 없었습니다만
양국 간의 실무선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실질적인 협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친교 행사까지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간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동포들과도 만났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이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서 우토로 마을 주민의 또 제1한국 양심수 동무회 회원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88년 올림픽 때도 IMF 외환 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현지 동포 간담회였습니다. 실용외교로 동포들을 지킬 것이다라는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제1동포들의 역사는 뭐 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뭐 자발적인 그 이민도 많이 있지만 강제로 끌려간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동포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동포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고국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끌려가서 고통받은 이런 교민들을 조국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게 정착한 교민들이 고국을 오히려 돕는 그런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본에 있는 우리 공관 중에 또 상당수는 일본 동포들이 돈을 모아서 마련한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포들의 희생 또 과거의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비하를 했습니까?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조센징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비하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어렵게 정착했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모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사과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 항쟁이라든지 또 한국의 역사에서 양심수로 복역했던 사람들 또 과거 이 군부 정권에서 공산당 이런 그 간첩 이런 조작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작 사건들의 상당수가 일본 교민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 이제 조총련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조총련과 이 한국에 있는 운동권 이런 사람들을 엮어서 북에서 공작을 받았다라는 식의 어떤 왜곡된 조작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와 사과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1박 2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셔틀 외교는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셔틀 외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실용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성과를 내는데 내용을 보면 물론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위안부와 관련된 어떤 과거사 문제, 또 중일 갈등, 또 한미일 간의 협력, 군사 협력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이 민생과 경제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대로 따로 수습을 하지만 그것의 모든 것들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 그 한쪽에서 이 해결책을 모색하되 서로 공통점과 협력할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자. 그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고 거기에 어떤 노력을 하되 새로운 것들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또 초청하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일 관계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